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 갈아엎었습니다. 갑자기 큰 이슈가 나왔어요. 삼성이 큰 변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막 변화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냐? 일단 이제 DS 부문장이 바뀌었잖아요. 전영현 부회장이 왔잖아요. 사실 삼성 내부 엔지니어들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같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AMD가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에 대해서 사용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젯밤에 리사수 CEO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하는 거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죠.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 핀팻을 쓰죠. 그래서 AMD의 3나노 GAA는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확실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일부 텔레그램 방에서는 TSMC 이제 안 쓰고 AMD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로 온다. 이렇게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저도 뭐 확신은 없지만 아마 이건 아닐 거고요. AMD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멀티 파운드리 이야기를 했어요. 네, 멀티 파운드리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를 같이 쓰는 거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칩렛 구조가 되잖아요. 칩렛 구조가 되면 이게 고성능 코어도 있고요. 저전력 코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칩렛 표준이 있잖아요. UCI 익스프레스, 유니버셜 칩렛 인터커넥션 익스프레스라는 요 표준이 있잖아요. 여기 표준에 들어가 있으면 칩 다이가 달라도 이렇게 한 개로 패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게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일환인지 아니면 원래 저전력 코어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로드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마 고성능 코어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저전력 코어는 삼성 파운드리를 쓰기로 했었고요. 요건 쓰기로 했었고 고성능 코어겠죠. 왜냐하면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고성능 코어에 쓰니까 여기 이제 전성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AMD 리사수 CEO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성비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때문에 전력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AI 전력난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을 캐파를 늘려야겠죠. 캐파를 늘리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칩 자체에서 칩 전성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설계도 잘하고 공정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데이터 센터 열 관리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요 액체 냉각 같은 것들,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칩 전성비 측면에서 GAA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삼성 파운드리가 부각을 받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AMD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삼성 파운드리가 게이트-올-어라운드라는 거를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 타고 나서부터 가장 의미 있는 고객 유치에 이제 성공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죠. 일단은 무조건 탑은 솔브레인입니다. 이거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네. 지난주 설명했는데 이거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이 GAA에 들어가는 초산계 천트, 이거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 그리고 향후에 이제 3D 패키징, 3D D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이 회사의 에천트는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VI가 걸렸어요. 네, VI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솔브레인이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날은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추가 수주, 삼성 파운드리가 추가 수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유력한 거는 구글 TPU 같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MD하고 구글 TPU. 일단 엔비디아는 오기 힘들 것 같고요.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오기 힘든데 여기서 이제 또 퀄컴. 네, 퀄컴도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하고 AI PC 쪽은 퀄컴,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는 AMD하고 이제 구글 같은 이런 업체들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나름 쩔어있던 삼성 밸류체인 쪽, 삼성 밸류체인 쪽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보면 유진테크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유진테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 IPS가 사실 찐이죠. 네, 삼성 피해주였으니까 당연히 삼성 수혜주. 그러니까 원익 QNC, 네, 원익 QNC, 원익 그룹주들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삼성 밸류체인 쪽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호재성 이슈가 있죠. HBM인데요. HBM은 지금 엔비디아 쪽에 퀄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HBM은 AMD 쪽은 지금 수주를 그래도 한 4조 원 정도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네, 4조 원 정도는 수주를 받아놨다고 하는데 결국은 엔비디아를 기대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AI 가속기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가 거의 10대 1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AMD도 중요한 고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이제 사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수요를 못 잡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죠. 왜냐하면 삼성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근 여의도 쪽에서 이제 도는 이야기로는 한미 반도체가 넘버원 고객이 삼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어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돌아왔었고요.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결국 부회장이 바뀌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나 싶기도 한데요. 좀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 임원들이 아무래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나 계속 여기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 AMD도 그렇고 HBM 쪽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호재성 이슈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 가지. 사실 제가 삼성은 타노스인데 인피니티 스톤 3개가 필요하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 첫 번째가 무조건 HBM입니다. HBM이고 요거 HBM3E에서 뭔가 좀 돌파구가 나와야 되고요. 요게 이제 한미 반도체 협력 가능성이 나오면서 좀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죠. 지금 TSMC 코어스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iCube라는 기술이 있죠. 요게 되느냐? 자, 요거 가장 이제 희망회로를 돌려본다 그러면 AMD한테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iCube까지 턴키로 해준다 그러면 이건 완전 대박이겠죠. 당장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요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네, 턴키. 최초의 턴키 수주 가능성. 요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네. 요게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사실 요거는 기대도 안 했었죠. 네. 사실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이제 기대도 안 했었는데, 일단은 엑시노스 2500이 먼저 탑재가 되겠죠. 네, 요게 이제 먼저 탑재가 돼서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25 AP에 처음으로 적용될 것 같고, 그렇죠. AMD하고 퀄컴까지만 이제 들고 와도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삼성 현재 상황이 녹록진 않죠. 네, 녹록진 않지만 오히려 주가적으로는 기대감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삼성 주가와 삼성 밸류체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날짜 6월 11일 어제 새벽에 애플의 WWDC가 있었어요. 참 이게 하반기 시장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다소 실망. 네, 결국 이제 이게 온디바이스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생각보다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리의 GPT-4o
요 오픈 AI에 GPT-4가 이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생성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모지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더 특별한 건 없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거의 1.9% 주가가 하락했죠.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괜히 그냥 국내 리노공업이 현재 5% 빠지고 있는데요. 아, 참 어떡하나.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가 애플하고 퀄컴인데요. 퀄컴도 또 간밤에 암하고 지금 소송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온디바이스 AI가 하반기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별로 좋지 못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섹터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제가 생각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포인트는 있어요. 이게 에이전트 AI로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 애플이 강조한 것들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 이게 보안에서 좀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생성형 AI를 쓰면 이게 클라우드에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개인 클라우드, 네, 퍼스널 클라우드 로 한 거고요. 자, 이거를 위해서 사용자하고 애플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데이터 센터 IDC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 이걸 돌리는데 필요한 칩을 아마 M2 울트라를 AI 가속기로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M2 울트라 가지고 지금 AI 가속기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요걸 이제 가지고 그동안에는 애플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썼냐면 아마존을 많이 썼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 썼는데, 이거 외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개인 맞춤화된 데이터들은 여기만 보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전트 AI는 개인정보 쪽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시리한테 우리 엄마 지금 비행기 도착 시간 좀 알려줘. 그러면 이메일에다가 접속을 해서 항공편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안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다 틀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주목할 부분은요, 통합입니다. 통합이 굉장히 강조됐는데, 역시나 이제 애플의 API를 활용해서 개발자들이 애플 인텔리전스, 제가 요거 이름 이야기 안 했네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했습니다. 얘들은 요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의 정식 네이밍인데요. 자, 이 API를 가지고 외부 개발자들이 이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앱을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락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 생태계를 더 강화한다. AI에서도 애플은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자,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이거를 위한 하드웨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만 가능합니다. 프로하고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6는 당연히 되겠죠. 요 시리즈는 당연히 될 것 같고, 결국 요 AP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전작에 썼던 AP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3나노 공정이 적용이 된 거고, 요게 A17 프로라는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A 바이오닉 칩이 아니라 A17 프로라는 3나노 공정을 처음 썼고, 당연히 아이폰 16는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M 시리즈 있잖아요. M 시리즈는 다 됩니다. M1부터 M4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도 직접 하잖아요. 애플이 직접 하게 되면 여기 또 수많은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죠. 자, 요게 M2 울트라 가속기를
요 가속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네, 생산. 네, TSMC가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결국 또 TSMC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TSMC가 이런 것들을, 칩들을 많이 납품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 뭐 메모리, HBM 같은 것들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HBM이라든지, 아니면 뭐 DDR이라든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결국 TSMC가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펼쳐지면, 결국 TSMC가 수혜를 보는 거고, 이번에 젠슨왕이 컴퓨텍스 2024 대만 방문했잖아요. 여기서 또 TSMC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흔쾌히. 지금은 뭐 이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생산 캐파 확보해서 밀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코어스 가격을 20% 아마 올릴 계획으로 대만 외신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흔쾌히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올려준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3나노하고 2나노 공정. 여기에 또 고객들 다 몰리고 있죠? 장난 아닙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인텔조차.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삼성 파운드리는 참 아쉬운데요. AMD의 물량 일부를 받아올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했는데, 또 이게 삼성 파운드리를 이야기해서 3나노 GAA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이거는 2나노 GAA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를 안 쓰고 TSMC에서도 GAA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TSMC 파운드리가 앞으로 더 좋아지면 수혜를 볼 만한 국내 회사가 뭐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원익 QNC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디자인 솔루션 회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이직랜드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유일 TSMC의 밸류 체인입니다. VCA라고 하죠.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삼성은 요거를 DSP라고 하죠. 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TSMC VCA가 8개밖에 없어요. 8개 중에 1개입니다. 요게 VCA도 있고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파트너십도 있는데요. 사실 VCA를 국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TSMC도 국내 팹리스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팹리스라고 하지만 사실 국내 중소 팹리스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닐 거고요. 결국 SK 하이닉스 이야기일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회사인데 왜? 메모리 회사인데요? 지금 HBM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죠. HBM 등 주문형 메모리. 우리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종 집적 반도체. 그죠? 이종 집적 반도체. 이종 집적 반도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간에 굉장히 많은 연결이 중요해지는데요. 자, 요 연결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지죠? 메모리에서 일부 시스템 반도체의 기능을 가져와야 됩니다. 연산이나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 IP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점점 고도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HBM4의 로직 다이 이거를 TSMC에서 만들죠. 네, TSMC에서 7나노 핀팻 공정으로 만들죠. 7나노 핀팻 공정으로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지금 이 SSD 쪽 QLC 기반 컨트롤러 IC, 네, 컨트롤러 IC 솔리드임에서 이런 거 설계해서 생산하겠죠.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 TSMC에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VCA가 에이직랜드. 어제 6월 10일자에 국내 AI 가속기 업체 디벡스라는 회사가 디벡스는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이 투자한 회사인데 NPU 쪽에서 굉장히 나름 실력 있는 회사인데 기존에 삼성 파운드리 쓰다가 에이직랜드하고 계약을 했죠. 네, 결국 TSMC 팹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직랜드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 724억,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나왔고요. 현재 6월 11일자 기준 시총은 5,140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국내 DSP 업체들은 적자 내는데도 네, 시총 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24년 전망치 보면요. 올해는 1,120억 매출, 영업이익은 한 12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Q 실적이 네, 턴어라운드를 했는데요. 매출 217억에 영업이익은 18억. 이걸 그래도 따박따박 내는 회사입니다. 오늘 날짜는요. 7월 9일 화요일자인데 글라스코어 기판주들이 정말 날아가고 있네요. 결국 AI 반도체는요.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럼 최첨단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일단 AI 반도체라는 그 특성 자체를 한번 볼게요. 반도체라는 거는 PPAC라고 하죠. 퍼포먼스. 그리고 파워. 그리고 에어리어. 그리고 코스트. IT신 오래 봐오셨던 분들은 자, 요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 반도체는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줄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적게 차지해야겠죠. 그래야 한 장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적게 차지해야 되고요. 코스트는 비용은 줄어야 되죠. 자, 원래 이게 반도체 발전이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전공정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무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어의 법칙은 노광공정, 결국 EUV 같은 이런 노광공정을 중심으로 이 네 가지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AI 반도체는 좀 다르죠. AI 반도체는 후공정 중에서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 영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특징이요. 지금 우리 H백 같은 칩 하나 보면 25,000에서 4만 달러 하잖아요. 자, 우리 칩 하나에 4만 달러를 보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결국 이게 AI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트라는 요소를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죠. 성능이 전성비라고 할게요. 전력 대비 성능 요즘 많이 따지니까 전성비가 5배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가격을 7배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객사들이 안 썼겠죠. 그런데 지금은 why not? 네. 왜냐하면 지금은 AI 경쟁이죠. AI 경쟁이고 이거는 누가 빅브라더가 되느냐잖아요. 누가 빅브라더가 되느냐 이 경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따지지 않고 물론 돈을 잘 벌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성능 전성비 좋으면 이걸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최첨단 기술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와, 이제 어려운 기술들 차세대 기술들을 예전처럼 저거 언젠가 되겠지 EUV처럼 언젠가 되겠지라고 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에서 뜨는 차세대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글라스 코어 기판주들이 날아가는데 자, 그거 미리 우리 한 달 전 영상 보셨으면 충분히 이제 아실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렸는데 그걸 버틸 수 있으려면 그 회사나 그 산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차세대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 자, 요소 기술들이죠.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카파 투 카파. 다이렉트 본딩이죠.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는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자, 이걸 위해서 제가 네덜란드의 벳이라는 회사,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한미반도체, 그리고 국내에서 한화정밀기계. 비상장이죠. 그리고 여기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미코. 자, 이런 회사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거 가지고 한 편 찍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죠. 전공정단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이트 올러라운드. 자, 게이트 올러라운드는 사실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야심차게 밀었는데 결국 2나노에서 TSMC가 잘 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되면 결국 습식, 식각이 필요해지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솔브레인의 초상계 에천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ALD 같은 쪽에서는 원익 IPS, 이런 회사들이 주목할 만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BSPDN이라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BSPDN이라는 기술이 2나노 이하부터 또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게 또 반도체 전공정 구조가 바뀌는 거고요. 인텔은 요거를 이제 파워 비아라고도 하죠. 네, 파워 비아. 인텔은 파워 비아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인텔은 TSV 공정을 쓰고요. 인텔은 TSMC가 주도하는 거는 이제 파워 레일이라고 해서 TSV가 없습니다. 밑에다가 파워부의 회로를 올리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TSV를 통해서 위판하고 하판을 연결하는 거고요. TSMC는 이제 파워 레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결국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또 필요한 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CMP 쪽이 또 많이 필요해지니까 관련됐다고 굳이 따지면 국내에서 KC텍, CMP 슬러리 쪽에서는 이제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 관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뜨는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존에 우리 반도체 배선은 메탈을 쓰죠. 주로 구리나 텅스텐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최근에는 이제 또 몰리브덴 같은 것들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광자를 쓰는 거죠. 광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통신 쓸 때 처음에 보면 구리 통신선 쓰다가 나중에는 요거 광 케이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옵티컬로 이제 광 통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필요해지는 건데 여기 된 아직까지는 이제 밸류 체인은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라스 코어 기판입니다. 흔히 유리 기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글라스 코어를 쓰는 기판이죠. 여기 오늘 또 많이 뜨고 있는 HB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필옵틱스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YC캠 같은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차세대 기술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장비들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을 또 납품하는 회사니까요. 알루미늄 껍데기를 주로 납품하죠.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은 아무래도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걸려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제일 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하고 배터리. 주로 각형 쪽이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ESS 같은 경우는 작년에 2,750억을 했는데요. 올해는 7,1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하고 전기차는 작년에 한 1,050억, 올해는 한 1,500억까지 예상이 되고 반도체 장비 쪽이 작년에 1,400억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1,900억. 그리고 통신 장비가 작년이 한 1,400억, 올해는 줄어들어서 1,200억. 그리고 기타가 작년이 한 500억, 올해는 한 7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요 세 개 영역이 성장을 주도하는데 핵심은 ESS죠. 네, ESS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SS의 하우징, 바깥쪽, 네, 케이스 쪽을 이제 주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사실 제일 ESS 쪽이 넘버 1, 2를 가리는 회사가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테슬라하고 두 회사가 ESS 쪽이 메인인 회사인데 이 회사에 거의 사실상 지금 독점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쪽이 원래 사실 경쟁을 하는 게 대부분 중국 쪽인데 지금 미국 밸류체인에서 중국 기업들을 지금 퇴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ESS 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규 고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에서 보면 이제 포윈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허니웰이라는 회사를 신규로 고객으로 확보했고요. 그리고 바르질라 이런 회사들을 계속해서 ESS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요. 이게 사실 통신 장비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성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들어가는 게. 그런데 단가는요. 한 5배, 6배 비쌉니다. 통신 장비 대비해서. 그만큼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괜찮은 짭짤한 시장인데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램 리서치나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계속해서 중국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진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고 있고요. ASML, KLA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많은 발주를 주고 있고 그리고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메슨 테크놀로지 여기는 이제 독일 회사인데요. 자,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배터리 쪽은 이제 삼성 SDI향 이런 쪽으로 잘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7,790억, 영업이익이 490억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1조 8,50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서진 시스템을 1조 이하일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하는 게 희석이 너무 많다. 신규 주식 발행, 오버행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실적 가이던스 좋은 거보다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있었고 저도 사실 한 절반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2분기 실적 추이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한 1,600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분기에만 지금 433억의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1,600억이 저는 결코 무리한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ESS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는 7피트 사이즈가 메인인데요. 고객사들이 14피트, 20피트짜리 계속 초대형 부품을 달라, 제품을 달라 이러고 있는데 사실 대형 부품을 잘 찍어내는 게 이 회사 기술입니다.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면 글로벌리 기가프레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회사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은 반도체 장비 부문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좋게 보는데 일단 주가 많이 올라 있고 하반기 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조심해서 보자는 뷰이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제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동안 거의 1년 6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AI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에 대해서도 이제 공급 과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되게 피하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요. 자, AI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 근데 제가 AI 거품론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좋을 때. 왜냐면 이게 서버하고 클라우드 사이클이었잖아요. 이게 1년 6개월 지속됐어요. 그런데 저는 AI라는 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보통 10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사이클이라도 중간중간에 거품이 끼긴 합니다. 낄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5년 동안은 거품이 그렇게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요 서버 클라우드에서 결국 디바이스로 가야 되거든요. 디바이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요게 잘 이어지면 매끈하게 사이클이 조금 조정받고 갈 수 있고, 요게 만약에 매끈하게 연결이 안 되면 우리 릴레이 경주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바통을 딱 넘겨주는데 잘 받으면 약간 속도 놓쳤다가 다시 탁 달려가는 거고요. 바통 떨어뜨리면 한번 쿵 하고 가는 건데, 지금은 후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좋지만 이게 이제 숫자로 따져보니까 약간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정치 변수까지 더해졌죠. 정치 변수가 더해졌는데요. 결국 이 혁명을 뒤엎을 만큼의 어떤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덜컹덜컹 하는 거죠. 어쨌든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한 번은 덜컹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착륙도 덜컹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연착륙은 지금 뭐 분위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끈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구글 CEO 알파벳 순다르 피차이, 이분의 코멘트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분기에 12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AI 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가지고 언제 돈을 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투자자들이. 그러면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여기에 허술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논쟁을 붙으면요, 항상 비관론자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비관론자들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숫자 딱딱 나옵니다. 근데 낙관론자들은 굉장히 뭐 어디가 허술해요. 저거 약간 뻥 같기도 하고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돈은 누가 벌죠? 네, 낙관론자가 버는데요. 순다르 피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과잉 투자일 수도 있다. 근데 과잉 투자로 인한 리스크보다는 과소 투자를 할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데, 차라리 과잉 투자 리스크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소 투자의 리스크는 왜 크냐? 자, 여기서 제가 시장이 이거를 약간 편한 대로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행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은 빅테크들은 AGI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AGI가 금방 되겠습니까? 자, AGI 경쟁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스케일링 로, 그리고 두 번째가 이머전트 어빌리티. 이 두 가지 특징을 기본으로 하죠. 스케일링 로우는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지는데, 자, 요거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의 특징이 그렇죠. 지금 개발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다 요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실상 거의 비이성적으로 구매해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빅데이터. 빅테크들이 그동안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요즘에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학습 데이터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질의 언어 데이터는 25년에도 품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빠르면 25년, 늦어도 2030년.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가 엔비디아 칩이 제일 수급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빅데이터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돈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서 안 될 경우보다는 안 해서 계속해서 경쟁이 뒤처질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는 거를 순다르 피차이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그게 결국 모든 빅테크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인 겁니다.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 때도 조그만 요 검색바 하나 가지고 화면에 조그맣게 뜨는 이 검색바 가지고 누가 돈을 버냐. 근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왜 저렇게 빅테크들끼리 경쟁을 해야 될까? 돈과 인력을 투입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을 때 요 휴대폰에다 굳이 성능 떨어지는 컴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왜 저런 돈질을 할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혁명을 수혜를 누렸을까요? 투자자로서 위너가 됐었을까요? 물론 자기의 생각을 나중에 바꾸고 거기에 편승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너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재미 눈 뜨고 시장을 보면 결국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죠?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 FSD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엔비디아 H100을 9만 개를 살 건데,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15만 개, 20만 개 살 건데, 이 이야기 합니다. 자, 그게 동문서답 같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도 이 AGI를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컴퓨팅 파워를 키우고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자, 테슬라는 사실 빅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상당 부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화된 모델로 뭔가 안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웹에 있는 언어, 우리 텍스트 데이터들은 클롤링해서 대부분 다 빨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상당 부분 몇 년 안에 소모될 거고,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도 2030년까지는 이게 상당 부분 소모될 거라는 게 지금 주요 AI 연구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요. 결국은 겁나게 돈을 써서요, 겁나게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독점이 되면요, 겁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거의 직장생활 시작할 때쯤 강남역에 내리면 거기 그 강남역 계단에 지마켓 광고가, 그때 당시 이효리 씨가 모델이었는데 거의 뭐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마켓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그때 당시로는 한 2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마켓이 계속해서 돈을 까먹는데 계속해서 규모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았고 저 회사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겁나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게 J컵으로 올라갔어요. J컵으로. 결국은 이베이에다가 팔았죠. 그래서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 사내 벤처로 시작한 G마켓이 결국은 인터파크를 넘어섰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독점을 목표로 하고요. 그 독점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돈 버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AI 투자가 6천억 달러인데 지금 매출이 나오는 게 1,0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모바일 혁명이 시작될 때 제가 거기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빅사이클을 한번 경험해보고 세상이 바뀌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약간 거품이 올라온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예쁘게 지금 걷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더 AI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서도 결국은 AI는 계속해서 주도 섹터, 주도 산업, 핵심 산업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색깔이 기존의 조 바이든 정부의 색깔하고 조금 달라질 거예요. AI도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방향성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죠. 트럼프 쪽에 거의 다 이제 붙으면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 AI 기술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우리 창의성의 벽을 허물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결론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사야 돼? 네, 빅테크는 유효합니다. 네,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는 유효하고요. 그 안에서 매력도는 또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테슬라, 애플 같은 회사들은 온 디바이스 AI에서 핵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 부각될 수 있고 새로운 주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보였던 이 상승 에너지만큼은 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진짜 폭락장이 정말 진짜 살면서 자주 보기 힘든, 굉장히 힘든, 시장에 오래 그래도 투자하셨던 분들은 코로나19 때 그때 빠졌던 거 이후로 거의 역대급으로 폭락장이 나왔었고요.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서, 물론 어제 미국 시장도 빠졌지만 그래도 주요 매크로 데이터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그래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폭락을 했고, 그리고 사실 폭락의 트리거가 이제 일본한테 있죠. 참 일본 중앙은행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다가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리 인상하자마자 미국에서 저렇게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R의 공포, 리세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는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금 8월 6일 화요일자 오전에 촬영하고 있는데 니케이는 10% 넘게 뜨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과 코스피는 한 5%, 6% 수준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하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폭락장 이미 겪었잖아요. 그러면 폭락장 이후에 테크 투자, 특히나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뭘 봐야 될지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 5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메모리 가격의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중요하겠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디램입니다. 특히나 범용. HBM은 뭐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범용 디램이 중요한데, 자, 우리 23년 4Q부터 이게 반등했잖아요. 반등했고 이게 계속해서 QOQ 분기별로 계속해서 한 20% 정도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디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어지면서 24년 3분기부터 중요한 기점이 되겠죠. 일단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20%씩, 분기에 20%씩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번 사이클은 상승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했죠. 상승 사이클이 P는 계속해서 커지는데 Q가 그냥 슬로우한 거죠. 빠지진 않습니다, Q가. 그런데 지금 감산 중인데 이 Q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한 흐름인데,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디램 가격의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수출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이게 결국은 커머디티 디램, 메모리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악재를 다 웬만한 거는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흐름들,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이번 조만간 이제 실적 나오잖아요. 8월에 실적 상승률 둔화, 그런 것들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라 그러면 웬만한 악재는 이미 다 프라이싱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 파운드리의 약진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TSMC가 워낙 잘 되고 있죠. 네, 워낙 잘 되고 있고, 이번에 TSMC의 코버스, 이 2.5D 패키징이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텔로 일부 물량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의 포베로스 쪽으로 한 5,000장 정도, 월 5,000장 정도의 물량이 갔고요. 자, 이런 것들 보면 결국 낙수 효과를 조금 그래도 기대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 같은 NPU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삼성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이제 텐스토렌트 이번에 웜홀의 후속이 이제 블랙홀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쓰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와 HBM 수급 상황인데요. HBM 같은 경우는 HBM3까지는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고, HBM3부터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추가로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공급이 아직까지도 원활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급이 시작될 거고, 그래서 이 공급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또 지금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랙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죠. 설계했다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H200이 좀 더 당초 생각보다 많이 생산될 수 있지 않나. 참고로 이제 H200 같은 경우는 HBM3를 씁니다. H100 같은 경우는 지금 HBM3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이제 수율이겠죠. 네, 수율.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온 디바이스 AI인데요. 자, 온 디바이스 AI는 두 회사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애플, 그리고 퀄컴. 사실 6월에 이 회사가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사실 퀄컴 쪽에 많은 기대가 있었고, 사실 애플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시리즈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향후 동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약간 지연된다라고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OS 업데이트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외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자, 이 칩 자체는 AI PC에 굉장히 좋은 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윈도우 OS와 ARM의 아키텍처가 아직까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ARM 코어 기반으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기존의 윈도우 OS는 X86 계열의 칩을 기반으로 대부분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에뮬레이터 가지고 호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게임이나 일부 프로그램들, 금융 이런 쪽에서는 좀 매끄럽지 않은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의 향후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는요, ASIC, NPU 업체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요 빅테크들이 NPU 직접 설계 다 대부분 하고 있고, CPU도 지금 다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칩을 제일 많이 사는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구글 같은 업체들, 그리고 아마존 있죠. 네,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MS 같은 경우는 마이야 100, 코발트 이런 것들을 자체 설계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아르테미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TPU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악시온,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트레니움이나 인퍼런시아 같은
칩들을 계속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짐 켈러 같은 경우는 웜홀이라는 칩, 웜홀이라는 MPU를 또 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ASIC 시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메모리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결국은 이런 칩들이 요구하는 거는 프로세서도 자체 설계고, 결국 메모리도 ASIC을 원할 것 같아요. 스페셜티화를 원할 것 같고, 자, 이런 흐름들이 향후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ASIC 설계해주는 회사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그리고 EDA2라는 회사, 시놉시스, 케이던스. 최근에 이제 조정 많이 받긴 했지만 ARM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폭락장 이후로 여러분들 마음도 좀 추스리시고 멘탈 잡고 향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 뭔가 정신없이 막 일이 벌어지면 잡고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하반기 시장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깊었을 경우에는 반등의 속도도 빨리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뭐 시장의 오후 시장의 어떤 탄력 같은 것들 좀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테크가 국내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오늘 한일 간의 시장 흐름만 봐도 좀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보는 시장 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변동성은 큰 시장이었고 미국 테크 쪽이 그래도 국내 테크보다 좀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액션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게 막 휘둘리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힘든 시간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면 또 많은 수익을 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조금 더 진정하시고 이럴 땐 조금 용기를 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